그리고 다 외부에서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그분 못지않게 더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다 생각해서 이재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재명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하셨고 그리고 그 전북대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하셨고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 대학에 오신 지는 지금 한 6개월 되셨는데 그 외에 전주시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지역화폐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셨었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끝난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교수님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한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크게 써주셔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좀 간격도 좀 벗어지고, 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좀 강의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마스크 쓰고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저기서 했는데. 화면 안 나오겠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하고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도 이제 주요 사회 경제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이 시대의 사회 경제가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는 알고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철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좀 그런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현을 했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가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경제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회적 경제란 말을 못 썼거든요. 사회자가 들어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불과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보편화돼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뭔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두 팀이 나와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데 흰 옷을 입은 팀원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횟수가 몇 번인지 한번 잘 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력 테스트니까 잘 보고 횟수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흰 옷입니다. 우측 복잡하고 이걸 좀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몇 번입니까? 16번. 다 16번이라고 카운트하셨어요? 15번이요? 예, 정답 16번이 맞습니다. 집중력 좋으신데, 예, 집중력 좋으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 하십니다. 그게 특징인데요. 혹시 이 장면 보시다가, 좀 특이한 중간에 특이한 장면들 발견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발견하셨습니까? 검은 곰이 지나가는 걸 발견하셨다고.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8점 이상은 못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8점 이상 못 보셨을 겁니다. 공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집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보셨을 텐데 진짜로 곰이 지나갔나?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는 두 가지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중간에 고릴라가 중간에 나타나서 가슴을 치고 지나갔고, 또 하나는 이 커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 커튼 색깔이 바뀐 거 보신 분? 아, 그러세요? 한 분 보셨네요. 자, 뭐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신 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튼 색깔이 지금 붉은색이죠. 진한 색입니다. 자, 이제 고릴라가 나타났어요. 고릴라가 지금 고릴라가. 뒤에 그 색깔도 바뀌었죠. 주황색으로. 그러죠? 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못 보신 걸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는 분이 저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이 처리 방식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람 뇌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위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사회적 경제 쪽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서 세상이 이렇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봐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바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많이 여기 권해주죠. 그러다 막상 안 됩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되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뭔가 발달되고 진보된 상태에 있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착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안경으로 세상을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은 건데요. 내안경이라는 건 뭐냐면 내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이론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우리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면 되게 쉽게 보이는 건데, 처음에는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되게 뜬구름이라는 얘기처럼 보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7년 전에 같이 모여 공부 시작한 팀들도 앉아서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세상이 정말 이 자본주의에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보편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안 바뀔 것 같지만 세상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중심 생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세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번 저희 얘기를 따라오시면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인류의 이게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작은 집단의 공동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집단이 확대돼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시민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동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호의 관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스스로 만든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습, 또 스스로의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규율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현한 게 국가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이 국가가 출현하는데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법을 근거로 해서 강제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뺏어다가 누구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역할 충분하지, 세금 내도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배분을 하는 곳이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시장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은 한 3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졌다고 길게 보면 500년. 또 갈 수도 있는데 보통 300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여기는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자유롭게 계약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유재산권을 거래하다 보니까 경쟁,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에서 불안정성, 그 다음에 격차, 빈부 격차 이런 것들이 낳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 주체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 혹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 돈으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돈으로 못하는 것. 그렇죠. 가장 큰 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과 돈으로 못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살 수 있는 거 없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 수 없는 거.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셔도 대충 살 수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 아마 가지실 겁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예요. 인적인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자, 인적 신뢰 관계는 어떤 거냐면 저번에 네가 어려울 때 나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너 어려우니까 도와줄게. 자, 이렇게 되면은 빚 갚아버린 거죠. 갚은 거예요? 안 해요? 그렇죠. 안 갚아집니다. 이게 안 갚아질수록 사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내가 저번에 너 100만 원 빌렸으니까 자, 이자까지 갚았어? 그럼 청산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시장 관계입니다. 이걸 시장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장 거래 관계는 틀려요. 서로 주고받아 서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마음의 빚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성도 돈독해지고 두터워지고.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주고받기입니다. 자, 돈이 아닌 뭔가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기업을 하고 계시니까 기업 내에서 보면 직원과 직원 사이 또는 사장과 직원 사이 이 사이를 보면 돈독한 관계에 있는 조직들은 선물이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금전적인 관계만 가지고 너 저번에 일 안 했으니까 이거 깎을 거야. 성과 좋으니까 이거 줄게. 그렇다고 사람 관계 돈독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을 어떻게 줄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이 개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한테 야, 필요한데 돈 좀 급전 좀 빌려줘라. 100만 원만.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그래? 이자 몇 프로 쳐줄 건데 이런 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바로 시장관계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걸 좀 복구를 시켜야 되죠. 이 친구가 와서 야, 내 저번에 미안하다. 이자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돈이 딱 개입되면 시장관계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장관계를 다시 사회적 관계로 돌리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스트레스는 뭐냐? 이 돈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안 깨면서 뭔가 이 자본주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돈에다가 선물을 끼워 넣으세요.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돈에다가 선물을. 잘 끼워 넣는데?
선물에다 돈 끼워넣으면 뇌물입니다, 이거. 돈에다 선물을 끼워넣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끼워넣어요? 우리가 돈으로 선물합니까? 돈으로 선물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는 경우도 있죠. 되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돈은 선물 잘 안 합니다. 거기는 우리도 모르는 반영적인 뭐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쭉 연구를 해보면, 돈에 대한 관념이 나옵니다.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돈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1,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보여주면 돈을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1,000원짜리 2장을 더 좋아합니다. 이 돈을 개념도 모르죠? 다 가져갑니까? 그 친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가져가면. 자, 근데 점점점 가서 돈이라는 금액이라는 가치가 있구나. 이 금액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점점점 가다 보면 내가 돈을 가지면 친구를 내가 통제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발달 단계에 있어, 돈에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직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때 혹시 그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꾸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돈은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감사의 표시로 줘야 됩니다. 보답으로 주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너 일 안 하면 월급 깎을 거야. 너 초과해서 한 게 얼마야.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죠. 월급을 주는 날 그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일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인데 적지만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보답으로 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어느 집단 일을 더 잘할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내가 어느 집단 일을 더 잘할지. 바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조직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자본주의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돈을 갖고 통제를 해요. 계속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돈을 갖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한번 바꿔보시는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추천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경제가 플로우 경제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정의해 놓은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면 그냥 통장이 찍히기만 하면서 쫙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제를 플로우 경제라고 합니다. 스톱 경제는 뭐냐면 쌓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건 많이 들어오건 조금만 쓰고 나머지가 좀 보이는 그런 경제를 스톱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플로우 경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들어오면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통장이 쭉 찍히면서 쫙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런 사회가 왜 왔을까 하는 게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찾은 결과는 너무 단순합니다. 뭐냐? 시장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모든 걸 다 시장화 시키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못돼요. 모든 걸 다 거래해야 돼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거래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돈을 여러분들 대부분 또 어때 지금은 끌어다 쓰죠. 신용카드를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그럼 돈 들어오자마자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돈을 끌어다 쓴다는 건 무진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돈을 끌어다 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미래의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지금 땡겨서 소비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 사회를 좋은 말로 신용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사회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미래 돈을 끌어다가 현재 구매력을 낳게 하는 시장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시장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의 문제, 돈이 사람 관계를 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끊기고 돈을 쓸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흘러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때 돈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플로우 경제였어요. 대부분이 돈이 쌓아놓고 살지 못했어요. 우리 예를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쌓아놓고 사는 건 부자들이에요. 쌓아놓고 살았고 대부분 어때요? 그냥 쌀떡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쌀 언제 다 떨어졌냐 이런 걱정해야 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여전히 다 플러그 경제였어요. 사실 들어오면 다 빠져나오고 쌓이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경제에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최근에 제세대만 우리나라에서도 스톱 경제였어요. 인류 전체로 보면은 대공황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대공황을 거쳐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올 당시, 그 당시까지만 스톱 경제였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 스톱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쌓아가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는 중산층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플러그 경제로 갔기 때문에 중산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소득까지 끌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톱 경제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IMF 요약위기 때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그랬어요. 야, 대학원 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경력 끊기지 않게 해.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밀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톡이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돈 대줄 테니까 뭐 해? 이렇게 말 못합니다. 플로우 경제, 완벽한 플로우 경제로 우리가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은 무진장의 위험이 높습니다. 삶의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지금 뭐예요? 실업수당이니 이런 걸로 지금 대충 메워가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플로우 경제에서 리스크의 스트레스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그런데 이제 스톱 경제 상황, 그 상황에서만 잠시 우리가 격차가 좀 많아지면서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푸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푸어, 밑에 보면 워킹 푸어 나오죠. 워킹 푸어는 일하면서도 소득이 너무 적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처음 이 푸어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장원 경제. 우리 중세를 보면은 중세 시대 유럽을 보면은 장원제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정 나이가 먹으면 요청을 하죠. 땅을 좀 주세요. 요청을 해서 땅을 주면 그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굶진 않았어요. 비록 스톱은 없었지만 이 플로우 경제에서는 내가 어쨌든 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내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플로우 경제는 되게 위험스러운 플로우 경제죠. 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나 이러고 싶은데 일 더 주어. 그런다고 해서 일을 더 누가 주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로우 경제지만 자본주의 내에서의 생산 수단을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못 가진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삶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으로 영국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1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사용하는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죠. 사유지화 시키는 겁니다. 영주들이. 이게 내 땅이야.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앵클로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니까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불황자로 되게 됩니다. 이게 시초에 이제 인류에서 나타나는 최근 근대 역사의 근방에서 나타나는 이런 푸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빈곤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중세에서는 빈곤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일만 하면 먹고 살고 공동체에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 이 불황자나 빈민층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민법, 직인법 이런 식의 법들이 쫙 나타납니다. 이게 일종의 노동법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에 말하면 뭐예요? 빈민구제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법이 스피넌랜드법이라고 하는 그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직장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일 가족이 생계를 누리는데 이만큼의 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밀을 그냥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법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이제 이 사람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해고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 열심히 안 하겠죠. 이러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내야 후진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금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때도 말하자면 자경하는 소놈들이 다 이 부담을 못 느껴서 상당수가 빈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다 그냥 아예 그걸 팔아치우고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세기가 우리 그룹은 1세대 이상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자존심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작은 땅이라도 정부 규제 안 받고 내가 혼자 지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팔아치우고 아예 빈민이 돼가지고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아 살았다. 아니면 마지막까지 세금을 내더라도 이걸 지킬까라고는 당연히 고민이 생겼겠죠.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은 버티다 결국은 뭐예요? 중산층이 그 당시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죠. 손님들이 중산층이 결국은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법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834년에 스페인랜드법이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원래 스페인랜드법이 만들어진 게 다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도시로 가면 일터가 있고 일터로 가면 임금을 더 받게 되고 농촌에서는 일터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도시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농촌에서는 시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공동체의 붕괴를 막았어요.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다 이주해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스페인랜드법이 폐지가 되니까 도시로 대거 몰려가는 일이 생기면서 농촌이 붕괴가 되고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지역간에 이주가 가능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는 유럽의 경우에는 교구에서 모든 삶을 갖다 책임을 졌는데 교구를 넘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삶의 해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공동체와 삶을 붕괴하는 역할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집에서 가족들과 밥 10끼니 이상 혹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요. 1년에 10끼 이상 하시는 분 1년으로. 몇 분 안 되시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상은 가족도 붕괴된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가족이라고 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죠. 저도 제 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도 동료들하고 더 많이 해야지 집에 가봐서 형식적인 얘기합니다. 애들 집에 잘 들어왔어? 학교를 잘 갔다 왔대? 시험 잘 봤대? 그런 얘기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정말 집에 가서 형식적인 얘기를 주로 하고 직장에 가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많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죠? 이게 시장화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그런 자본주의라고는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삶을 위주로 하지 않았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했던 경제를 살림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경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존재적 삶을 살게 돼요.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에릭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 이런 책 읽어보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에릭 프롬이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인 경리현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라는 건 무슨 문제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자본주의적인 시장자본주의 경제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유적 삶을 가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존재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근데 왜 추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 추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공식은 저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행복할까요?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때는 생각해보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집에서 수덕에 저도 재취하고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모든 집안이 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대체 돈을 왜 모으는데, 뭐 하려고 모으는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나면 갑자기 탁 막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질문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림경제라고 하는 쪽에는 존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지? 사람의 관계를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속적인 사람 관계. 이게 알고 보면 돈 안 들고도 계속 만들어내는 행복이고, 우리는 이 속에서 뭐예요? 뭔가 보호막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보호막을 사실 얻게 되는데, 이 보호막을 보통 때는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보험 들면 보호해주는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따뜻함이 없는 보호죠. 그렇죠? 따뜻한 보호를 받으려면 뭔가 관계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뭔가 사회 구조가 뭐가 다를까? 우리 전에 살았던 인류와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낸 아이디어는 이거거든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유 방식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 브라질에 밀림, 아마존에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우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고방식이 다를까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살고 있지만. 자, 그게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안 되고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문명으로는 뛰어난 문명에 살고 발전된 문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밀림에 가서 하루 살아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못 살아. 그리고 아프리카 가보면 막 귀 이렇게 뚫어놓고 입술을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끼고 이런 거 보면 저런 데 아테나는 게 너무 다행이야 이런 생각 가지시죠? 네, 공부를 가지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 초대받아서 와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니까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가장 더 그들보다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시인이고 원시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 일원으로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한번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죠. 재산을 봅시다. 우리는 어떤 걸 재산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건 아버지 거니까 아들은 쓰면 안 되죠.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 소유권과 사용권은 다르다.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만 처음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용권은 공동으로 가집니다. 원시 공동체에서 이 속성이 강합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어떠냐면 이건 내 거니까 너 손대지 마. 안 쓰더라도 너는 네 거 아니니까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안 쓰니까 나 잠시만 좀 쓰면 안 돼? 그러면 그래? 그럼 사용료 내고 쓰고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적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경제가 공유경제예요. 사용권도 재산권화 시켜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공유경제는 우리가 보통 커먼스라고 하는 옛날 공동체 있죠. 이 원시 공동체 같은 사용권을 공유하는 경제가 진짜 공유경제인 거지 지금처럼 소유권과 분리시킨 사용권도 다시 재산권화 시켜서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진정한 공유경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게 진짜 공유경제고 어떤 게 아닌가를 알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자본주의적인 공유경제가 있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공유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시장을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이용하는 건 뭐냐? 차익거래를 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여러분들도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그런 생각 많이 가시죠. 어떻게 하면 싼 때 사서 이런 해가지고 비쌀 때 딱 적게 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가격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이 시장 가격에 의한 차익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주 주변을 벗어나가지고 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양 옆에 농사짓지 않는 땅들이 있어요. 그 땅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차익거래를 하실 분들이 사는 땅들이 많아요. 거기 분위기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투기라고 이런 걸 해놨다 이 말이죠. 땅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땅이 가지고 본연의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뭔가를 수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에 사서 20,000원을 팔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렇죠? 박수 쳐준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농사 재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땅값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땅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를 해요. 그러면 추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쌀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야, 벌판에 쌀이 풍년이 들어서 정말 올 겨울을 잘 할 수 있겠다. 배 골치 않고 그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쌀값 떨어져가지고 농사는 잘 됐는데 그러다 작년보다 수입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교환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관점에 더 집중하세요? 당연히 우리 시대에는 교환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환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용 가치인 거예요. 싸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쌀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아니면 때로는 쌀이 너무나 많이 생산돼서 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밀값이 떨어질까봐 가서 물고기 밥으로 다 주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인류의 바보스러움입니다. 알고 보면. 물론 물고기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필요없는 거 생산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남존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선가 어떤 인류는 굶고 있어요. 시장 시스템 때문에. 교환가치 집중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용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하면 서로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살아야 되는데 원시국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돈이라는 건 뭐냐? 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중요한 게 일단 수단적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건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사회적 배제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원시 공동체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나 증여 수단이기도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교환의 매개 수단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시스템은 틀립니다. 여러분도 딱 보면서 아, 나는 저쪽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왜? 학습됐으니까. 그러나 이게 당연히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족속도 존재하니까, 부족도 존재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저게 확산됐다가 대공황기에는 다시 저런 관념들이 위축됐다가 석유파동 이후에 확산됐다가 금융위기로 위축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위축기에 있는 거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여전히 위축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라고 생각하시는 저쪽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자꾸 내세우는 게 뭐야? 기업도 뭔가 사회에 착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얘기, 이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착한 기업을 많이 내세웁니다. 왜 착한 기업을 내세워요? 착한 기업을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가 착한 기업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그러죠. 시민들이 뭔가 과거보다는 성숙해지면서 착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기업으로 여러분도 아니 우리 모든 기업들도 전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기본적인 전략이 착한 기업이라는 전략을 깔고 가자. 그래야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다. 다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시장 자본주의적인 사고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이런 성향들, 이걸 자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너무 과다하게 이윤 추구해서 자연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일을 발생시켰고 또 아까 말한 자본주의 출현하면서 사회가 붕괴되고 삶이 붕괴되고 또 경제에서 경기 변동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어때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가면서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시키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지속 가능성 문제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거대한 전환이라는 저 두터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칼 폴란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삶이 붕괴된 이후에서 사회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 자유에 대한 깨달음, 마지막 사회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했다. 이제 깨닫게 됐다. 저런 깨달음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당연히 없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그늘막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저 그늘막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저 그늘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중요시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억하시니까 고민하실 거예요.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인간의 본성에 맞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더 자연스럽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사회적이고 친협력적인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지금처럼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모두 다 합의해가면서 뭔가를 끌어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렇습니다. 기본 큰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는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기적이세요? 친기예요. 친구는 안 이기적인 사람을 사귀시는 거죠.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이기적이라고 느끼세요? 이타적이라고 느끼세요? 각성은 이기적이죠. 각성은 이기적이세요. 자, 경제학책에서는 저도 배우기는 주류경제학을 배웠으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실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이기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를 안 만듭니다. 맞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으로 사기꾼, 탐지, 모듈이라는 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에 딱 보면 여러분이 저를 갖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무슨 재밌는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하셨죠? 얼마 강의 잘할까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것보다 앞선 생각이 있어요. 1초도 안 걸리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쟤는 어떤 애지? 이 생각을 듭니다. 거기서 어떤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이?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누구나 첫인상이 바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1초도 안 걸리게 본능적으로 딱 스캔합니다. 얼굴 딱 보고 믿을 사람이 아니야.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 믿을 사람이라는 정보를 계속 탐색해서 확보하게 갑니다. 처음에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정보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한테 되게 잘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나 나 저만큼은 잘해줘 나한테.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믿었으면 좀 무리해줘도 어떻게 해요? 야 누구나 다 저 정도는 서운하게 할 때도 있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 정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을 이기적인 이타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기성을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타성을 발휘합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야 이타적이고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서 신뢰성 있는 관계를 계속 구축해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업은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십니까? 이건 정말 얼마의 성과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IMF 위화림이 여러분 대부분 겪으셨을 테니까 상기해 보시면 이래요. IMF 위화림 때 많은 분들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재산 담보로 잡아줬어요. 그 당시 경험하신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사람이 우리 기업 어렵다고 얘기할 때 자기 집 담보로 잡아줄까요?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없습니다. 왜? 기업은 서로 이용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개인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업을 운영하실 때 저는 사회적 경쟁을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안 받고도 기업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통제하거나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통제하면서 가게 하면 10개 시키면 7개도 안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제가 모든 보직들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냐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사람 관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강화되면서 그 그늘막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걸 우리가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큰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시장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이 서로 전수시켜주었던 모든 것도 지금은 다 학원 가서 배웁니다. 김치 담는 법도 학원 가서 배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플로우 경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핵심 경제가 붕괴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기부터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디가 더 개인주의일까요? 이유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계속 그렇게 배웁니다. 미국이 개인주의라고. 한국같이 개인주의화 되어버린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유만 있으면 다 참석 안 합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미국 영화 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야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내가 팔이 다쳤어요. 가서 응원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를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한 게 뭘까? 관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다 게임을, 놀이를 많이 놓고 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가족이 딱 모여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 가서 놀자고 저 콘도에 모였어요. 그럼 전부 다 휴대폰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형식상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자기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는 법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관계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계신 분들은 혹시 모이면 노는 법 잘 하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문화예요. 거기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학교에다가 정말 고돌이라도 보급해서 관계를 만드는 작업을 세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경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회적 경제는 관계지향 사회로 다시 어떻게 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그 사회에서의 어떤 플로우 경제에서의 어떤 그 소유권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근로자로 전락해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니까 이제 도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 야 이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끼리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 중반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전에는 야 돈 벌면 우리끼리 급전 어떻게 취하지?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우회조합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서로 공제조합 이런 겁니다. 돈 좀 모아가지고 서로 급전 필요할 때 돌리는 그런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공동구매 방식의 소비를 하면 우리가 뭔가 더 저렴하게 우리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액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초의 사회적 경제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못 가는 사람들의 운동들이 바로 노동조합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국가 체제를 바꾸려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이 중에서 다시 부각되는 것은 협동조합 운동이죠. 그죠? 지금 노동조합 운동도 이미 조금은 시들었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이미 탄생됐다가 사라져버렸고 이렇게 되면서 노동조합 운동만 다시 자본주의 틀 내에서 아니 협동조합 운동만 자본주의 틀 내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산업혁명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침부터 가서 정말 시커먼 그런 석탄재가 날리는 곳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10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13시간. 다행히 기독교의 문화 때문에 일요일날 하셨어요. 일요일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고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이렇게 살다 보면 대체 어떻게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게 로베르트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라도 성공한 기업가로서 이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하면 야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린아이들은 일을 안 시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고 삶의 질을 갖다 바꿔 삶을 개선시켜야겠다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오해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아예 우리가 공동체 하나 만들어버리자 넓은 땅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자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 외부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노동조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노동조합은 지금 같은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모자 간의 충돌 이런 노동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이제 소비조합이 나타납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1840년대에 이제 최초로 나타나게 협동조합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윤이 생기면 이 이윤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윤고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게 움직이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붕괴됐다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회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환경 문제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시점은 석유 파동이 나타난 1970년대 이때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자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 여기 나오는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슈마의 책이라든가 카프라의 뭐 이런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사고가 바로 뭐냐면 생태학적이고 유기체적 사고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가면서 살아가야 인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강의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 쓰고 강의를 듣는 것도 바로 유기체적인 이런 사고를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문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처음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산업혁명기의 노동자들이 자구책으로 처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기업 국가에서 이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가 탄생하니까 자구책을 취할 일이 좀 줄어들게 되죠.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가 좀 약화되는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러다가 19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90년대에 오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낳게 되죠.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때 70년대 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들이 많은 부채를 지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에 많은 돈들을 쏟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다 민영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는데 이때 우리가 나와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여러분들 들은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들은 이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어떤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고 붙어있는 1990년대 이후에 나온 그런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지금 기업들은 다시 이제 착한 기업으로서의 변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지속가능성, 아까 지속가능성이 세 가지입니다. 환경, 사회, 경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7개 지표가 있고 이 밑에 세부로 169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같은 것을 만들 때 지원을 할 때 보면 그 밑에다가 이걸 쓰게 돼 있어요. 몇 번째 것을 해결할 거냐라고 이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를 더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사회적 경제 그러면 보통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이걸 사회적 경제 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벌어들인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저렇게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수단이에요? 경제활동 자체, 이 비즈니스 자체가 수단인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들도 이 두 가지 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추구합니다. 실적으로 지금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착한 기업이니까 우리 거 사줘.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그놈으로 수익을 내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 이건 여전히 어때요? 명분만 그러지 이윤 추구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공유가치 창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 수단이고 뭔가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정확하게 안 보시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기업이 나쁜 기업이죠.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치 창출하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쩌든지 간에 사회가 바뀌면서 사회가치 창출을 하는 활동으로 기업들이 이전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 보통의 기업들이 착한 기업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런 거지 모든 기업들이 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을 정말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진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 조건을 다 갖추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단은 착취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공정무역처럼 공정한 가치를 대가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된다.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운영은 참여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 뭐냐면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가면서 해결하는 그런 수평조직이라고 수평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밝히는 그런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착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대가를 쳐줘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보통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마치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봉사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너 봉사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사회봉사 조직은 아니니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뿐이죠.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통 우리는 기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본을 쓰는 겁니다. 주인이 틀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자본한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몫으로 넘겨주지. 배당에 제한을 둡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판매도 기회를 봐가지고 야 이번에 태풍 불었으니까 생선 값을 3배 받아도 되잖아. 그럼 3배 올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도리어 거꾸로 하죠. 생수 반값의 공급을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콘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김장철 때 가지고 배추가 막 흥미에 되면 아이콘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추가 팍 올립니까? 안 올립니다. 품명 들었다고 해서 배추를 사올 때 값을 팍 떨어뜨립니까? 안 떨어뜨립니다. 왜? 생산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유지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협동조합들은, 정말 제대로 된 협동조합들은 파산할 때도 바로 파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서서히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넘기면서 파산을 합니다. 우리가 몬드라고에서 최근에 큰 가전제품 기업이 몇 년 전에 망했는데 그때도 바로 파산 안 시키고 다른 기업으로 전부 다 고용을 노동들을 다 넘기면서 해고를 해나가면서 해고지 거기서는 해고지만 일자리로 바꾼 거죠. 쭉 바뀌어지고 만들어가면서 파산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혁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활동,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그놈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쪽 거는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기업이 하는 부분이에요. 기부나 이쪽에 의존하느냐 정부의 보조나 기업에 기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경영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목적입니다. 이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느냐 사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느냐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보통 정부 부문이 1섹터거든요. 1섹터는 보통 그냥 뭐예요? 국민의 세금 걷어서 움직이는 거죠. 뭐예요? 공익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거니까 이쪽에 위치가 되고 3섹터입니다. 3섹터는 뭐냐면 우리 보통 봉사단체들이 하는 게 3섹터들이죠. 기부받아서 사회가치를 올리는 거죠. 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수익을 올려서 사적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이게 바로 2섹터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이 유치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여기 유치합니다. 4섹터는. 뭐냐면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낸 다음에 그놈으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금까지 보면 지금은 정부가 돈이 부족하니까 3섹터를 일부 넘겼다가 다시 여기 어때요? 정부가 보조 많이 못 해주니까 다 4섹터로 넘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다 유도하고 있어요. 왜? 정부가 계속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넘기면서 일정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다 갈 겁니다. 정부는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에서 돈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지원 못 해줍니다. 적자 지금 엄청나거든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이쪽은 다만 뭐예요? 완전히 4섹터로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사회공헌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4섹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보겠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계속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만 이야기를 해보면 자,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얘기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혁신을 해가면서 경제적 가치를 더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 문제를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방향성으로 봐서는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공유 잉여자원 활용이나 수평적인 어떤 협력적 개방적인 어떤 체제를 갖춘다거나 소자본 분산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흐름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흐름의 방향과 유사하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낳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때는 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대량 실업이 나타났어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발견하고 대공황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대량 실업이 또 발생했거든요. 과잉 생산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건 사무 자동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6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문제가 역시 실험 문제를 낳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 배우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식노동자들이 이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어때 법률가 이런 사람들 많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는 건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일자리 감소하고 사회적 경제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소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할의 상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죠.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 있죠. 기본소득. 자,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전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일자리 이럴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왜? 전국에서 그냥 몇 개의 단위로 인터넷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해버리고 교수가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을 제가 잃어버림으로써 첫째는 이걸로만 보면 소득을 잃어버린 거지만 이걸로는 역할을 잃어버린 건데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할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가 붕괴되면서 아까 앵클로즈 전쟁이 생기면서 일터가 없어지니까 역할을 잃어버려서 푸어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푸어라는 개념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용어를 붙인 거지만 개인으로 보면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 문제는 금전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할이 없는데 자존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에도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경제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이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로보세를 걷어가지고 그놈으로 기본소득을 대주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금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을 잃었다는 거예요.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이 돼봐요. 명절이 되면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만을 해요. 80이 넘으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 대상이죠. 어머니라고 합시다. 시어머니라고 합시다. 시어머니가 와서 일을 거들기 위해서 옆에서 앉으면 이제 연세 드셨는데 저쪽 쉬세요. 저희는 일할게요. 이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할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역할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죽는 날 그 순간까지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인 것이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쪽으로 주로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공유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 TF팀에 들어가서 공유 허브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1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라북도 전체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유롭게 거기에서 공유 경제가 실현될 건데 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공유 허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는 커먼스 아까 말씀드린 공유 형태를 진짜 떼야 된다. 지금 공유라고 하는
말로만 공유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4섹터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들어있어야 되고 분수익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유경제는 시장경제 일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서 영리 추구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벌어먹고 삽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택배 노동자들 요새 문제 생기는 것도 일종의 플랫폼 자본주의의 일개 속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어떤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력 자초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접속해서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전라도 공유 허브를 만들면서도 이 영리 추구형 이 섹터 공유 경제를 안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하는가가 핵심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매치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지역화폐 시스템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할지 하는 것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유 경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40%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60%는 현금 거래가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냐면 100%를 다 현금화시키지 못해요. 40%는 이 안에 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매치 시스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돈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 사용이 지금 필요해. 근데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1,000원이다 사용료가. 그러면 이 1,000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마이너스가 그어지면서 누군가는 1,000원을 나한테 제공한 사람은 1,000원이 플러스가 되지만 난 1,000원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냥 거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면 돈이 있건 없건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실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1월달이 되어야만 이제 이게 실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지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천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 상품권 혹시 다 가입하셨나요? 10% 할인인데 안 하셨어요? 앱에서 내려받으셔가지고 받으시면 한 달에 5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몇천원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용을 하시고, 그 설계에도 제가 개입을 했는데 그 설계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기부 모델을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기부 모델을 넣어놓고 그 전에 제가 리빙랩 방식으로 그 평화동집에서 꽃전이라는 걸 돌리면서 거기서 최초로 기부형 실험을 했어요. 기부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꽃전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할 목표는 거기서 꽃전 소액 대출은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0,000원을 기부하면 지역민한테 10만원을 꽃전으로 대출을 해주면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배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제가 꼭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냐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설계들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그 큰 시각 가치관 틀 내에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을 잘 일으키셔가지고 사회공헌 같은 걸 하실 때 그런 데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같이 일을 해주시면 우리 지역이 정말 좋은 사회가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겠나요? 네. 여기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지역화폐 아시라는 거 할 때 마이너스 거래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무한정 마이너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모든 플랫폼에는 실질적으로
평판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플랫폼 거래에서는.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히스토리를 전부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파시는 분, 거래를 시키시는 분이 그걸 열어보면 마이너스지만 내가 용인해줄 마이너스는 아닌가를 볼 수 있도록 히스토리가 쭉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이 이제 의사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신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인 사람이 뭔가 비친 듯한 느낌은 드는 것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계속 마이너스 수밖에 없는 것은 용인이 된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잖아요. 마이너스를 계속 쓸 수밖에 없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쁜 건 아닌 것이 이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를 쓰는 사람은 플러스라는 거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주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빚이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런 선량한 마음으로 그 안에 기본 전제를 깔고 설계를 했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사실은 많이 욕을 먹는데 꿋꿋하게 질문을 네, 오늘 사실은 우리 이재명 교수님이 한 2시간 강의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마음이 급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이재명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듣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사회적 경제라는 거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교수님 그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 안은 그런 사회적 경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이렇게 하고 정권에서도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는 그게 아닙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고 아마 많은 시행착오나 많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할 것 같은데, 우리 원우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가장 오늘 핵심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제가 강의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이윤축이라는 부분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그러니까 내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목표도 좀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윤축을 적극적으로 하시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교수님이 항상 중간중간 강조하는 게 돈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이윤축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가치 실현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용하시고 결국은 이윤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조금 다시 정립해 놓는 거, 그런 거 지금부터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 전주시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대학에 지금 아까 굉장히 새로 생긴 학과입니다. 창업경영금융학과라는 신선학과에 학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가치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면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들이 굉장히 좋은 답변을 그다음 또 같은 파트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안에서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교수님 오늘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굉장히 쉽게 하셨거든요. 가볍게. 우리는 링크 사업단 직원들 통해서 했는데, 근데 오늘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열의를 많이 가지시고 또 어려운 것 같으셔도, 그래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광해주신 우리 이재명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기업 운영이나 그런 조직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언제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링크 사업단의 센터장님이